네, 안녕하세요. 연세리움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네, 오늘은 남성 탈모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성 탈모 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으실 테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지금 그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치료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치료들 중에서 혹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치료들 중에서 전혀 효과가 없고 하지 않아야 되는 치료가 무엇인지 이런 남성 탈모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남성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남성 탈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탈모가 나타나고 있는 두피의 염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 탈모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반 정도는 지루피부염이나 두피의 가려움증, 두피 비듬 증상 같은 두피 염증 증상을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피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두피 염증에 의해서 모발의 모근 주위의 피부에 섬유화가 진행된다고 그래요. 약간의 미세한 흉터 조직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모낭이 점점 축소되고 모글이 가늘어지고 모발이 얇아지고 결국은 머리가 탈락이 되는 그런 탈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알려진 원인이죠. 남성 호르몬에 의한 원인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모근이 점점 가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남성 호르몬의 자극이 시작되는 어떤 사춘기라든가 한 20대 정도 이후부터 탈모가 나타나고 이 남성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모근이 가늘어지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빠지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모발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주로 모근에 닿는 모근을 움직이는 털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털을 움직이는 근육이 털과 닿는 부위에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이상에 의해서 우리가 머리가 잘 자라지 못하고 머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모발이 줄어들고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벗겨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남성 탈모 흔히 우리가 대머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한 원인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그랬죠. 남성 호르몬에 대한 원인. 이게 남성 탈모의 거의 원인 중에 한 7, 80% 이상은 이 원인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우리 주요한 가장 많은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의 일부가 5알파 현환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DHT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어떤 남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돼요. 이 DHT가 모발에 들러붙어서 모근에 들러붙어서 모근의 어떤 성장을 막아주고 모근의 성장기가 길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면서 모발이 점점 이렇게 가늘어지고요. 가늘어지다가 보면은 나중에 점점 가늘어지다가 털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있죠. 두 가지 아주 유명한 약,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가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하는 이 과정을 억제해줘서 이 DHT가 모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DHT를 줄여주는 약이 바로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DHT라는 이 요소 이외에 우리가 다른 원인, 염증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어떤 줄기세포와 관계된 그런 원인들은 이 약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 약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약만 가지고 우리가 물론 약을 먹어서 탈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 남성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을 먹는 게 가장 필수적이고 필요한 방법이지만 이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약을 먹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 성기능과 관계된 부작용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약은 DHT라고 하는 결국은 그것도 우리 어떤 성기능이라든가 어떤 생식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 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걸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 약을 먹더라도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DHT라는 부분이 감소하게 되면 그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가 조금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약을 먹고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상적인 신체 변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성기능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약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약에 의해서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약과 똑같이 생긴 위약이라는 게 있어요. 약이랑 모양은 똑같이 생겼고 이 진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이 위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물론 이 위약을 드시는 분은 자기가 진짜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먹은 거죠. 근데 진짜 약을 드신 분과 이 위약을 먹은 분들 두 군에서 모두 다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는 비슷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약을 먹고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이런 약을 우리가 성기능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몸의 기능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심리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익숙한 자기의 어떤 그 성적 배우자 그 파트너와 성관계를 할 때랑 우리가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혹은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때 이 성기능이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기능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위약을 먹은 사람에서도 진짜 약을 먹은 것처럼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는 내가 이런 약을 먹는다. 이 약의 부작용이 성기능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를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 약을 먹으면 괜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기능 이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기능이 좀 줄었구나. 혹은 내가 사정이 좀 안 되는구나. 발기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지만 그 개 중에는 진짜로 성기능 부작용을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남성 탈모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십 명씩 이 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약을 드시다가 어떤 성기능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진 않아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성기능 부작용이 성욕의 감퇴라든가 사정장애,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한 가지가 정액량 감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모두 이런 성기능 부작용의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퍼센트이고 또 이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혹은 나이에 따라서 내 몸이 점점 성기능이 줄어드는 거를 이 약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적지만 어쨌든 두 가지 약 중에 굳이 성기능 부작용의 빈도를 따져보자면 프로페시아보다는 아보다트에서 성기능 부작용의 빈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프로페시아에 대한 이 피나스테라이드에 대한 내용이고 주황색 그래프가 아보다트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런 이 발기부전에 대한 거 그리고 사정장애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성욕 감소 모두 프로페시아보다는 아보다트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성기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 약을 드시고 어떤 성기능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보다트보다는 프로페시아를 드시는 거를 저는 조금 더 권장을 합니다. 다만 이 아보다트의 경우에는 왜 이 아보다트가 성기능 부작용이 조금 더 나타나냐면 DHT라고 하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을 아보다트가 조금 더 강하게 억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탈모 치료에 대한 효과는 아보다트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기능과 그렇게 큰 지금 사실 나는 그것보다 탈모, 대머리가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보다트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세 이후, 60세 이후인 분들에게는 물론 그분의 의견을 잘 여쭤보고 아보다트를 처방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한 20대나 30대 조금 더 젊은 분들 그리고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되고 어떤 그런 생식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프로페시아를 처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기능 부작용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사실 의사들도 알고 있고 제약회사도 알고 있고 모두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먹는 거는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머리에만 작용을 해서 머리가 나는 걸 원하는 거지 이 약의 어떤 다른 작용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 약을 머리에만 작용하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두타스테리드, 즉 아보다트의 성분이 되는 메인 성분이죠. 두타스테리드라는 거를 그러면 주사로 두피에다가 이렇게 메조세라피 혹은 모낭주사라는 방법으로 주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연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두타스테리드를 그 액체를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두피에다가 부분 우리가 탈모 있는 부위 위주로 주사를 했더니 모발이 진짜로 나고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을 때 탈모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이라든가 어떤 줄기세포 이상 같은 다른 원인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타스테리드라는 이 약은 남성 호르몬에만 작용하는 약인데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건드리는 약들을 같이 주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두타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의 어떤 그 영양 성분이라든가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을 혼합해서 주사를 했을 때 두타스테리드 단독으로 주사했을 때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직까지 두타스테리드를 두피에다가 주사하는 제대로 된 약은 아직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사약으로 있지 않고 두타스테리드는 현재까지 아보다트는 먹는 약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 주사 치료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해요. 이 주사 치료를 그래서 이게 테스트 해보고 뭐 실험하는 그 논문을 내는 나라는 사실 이런 약물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느슨한 인도, 뭐 멕시코 이런 데서 주로 이런 논문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선진국들 혹은 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 약을 이렇게 주사용으로는 아직은 사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영양 혼합제 같은 거를 우리가 주사제로 그래서 하는 모낭 주사라든가 메조세라피 같은 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타스테리드는 복용을 하는 거고 피나스테리드는 복용을 하는 거고 영양 혼합제를 주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차용을 해가지고 요즘에 여러 가지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두피에 있는 어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산화 물질을 줄이기 위한 항산화 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비타민을 투여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이용해서 두피에 있는 염증, 그런 산화 물질을 줄이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병행해서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좋아지는 거 거기다 뭔가 플러스 알파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두타스테리드가 이렇게 주사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 쪽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프로페시아 쪽에서는 그럼 이게 주사로 찌르고 하면 아프니까 바르는 제제를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프로페시아를 바르는 프로페시아 외용제가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한 2, 3년 안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페시아라든가 두타스테리드가 이렇게 바르는 약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이게 바르는 약이 어떻게 보면은 먹는 약보다도 부작용도 훨씬 적어요.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는 성기능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신적인 성호르몬이 좀 줄어드니까. 근데 이렇게 바르는 약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전신에 나타나는 어떤 그 혈액 내에서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굉장히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딱 진짜 원하는 부위인 이 대머리 부위, 머리에만 작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약이 왜 진작 안 나오고 이렇게 이제서야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빨리 출시가 안 되고 계속 허가를 받는데 우리나라에선 딜레이가 되고 있을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아직도 출시가 안 돼 있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는 피부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에서 피부 흡수가 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에서 피부 흡수가 될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약을 두피에 그냥 막 우리가 바르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두피에 에센스라든가 모발 에센스 같은 거 바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바르든가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지 않기 위해서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테스트를 해보게 된 거고요.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에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때기 같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묻을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의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피나스테리드 외용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피나스테리드 외용제를 발랐을 때 먹는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를 먹었을 때랑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도 역시 우리가 프로페시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남성 호르몬 이외에 다른 원인이 또 작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로페시아만 우리가 이 피나스테리드 외용제만 머리에 발랐을 때 그 나타나는 그 발모의 효과랑 이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을 같이 발랐을 때 나타나는 발모의 효과를 비교해 봤더니 미녹시딜을 함께 발랐을 때가 더 좋은 효과를 내요. 즉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거,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가장 필수적인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다른 방법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경우에 우리 모발은 좀 더 잘 자라고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약들이라든가 다른 바르는 약, 다른 먹는 약, 혹은 다른 뭐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병행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지만 근데 사실 바르는 미녹시딜 단독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 탈모가 있을 때, 남성 탈모가 있을 때 프로페시아,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를 먹기가 꺼려지니까 미녹시딜을 우선 한 1, 2년 발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연구 논문상으로는 발랐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임상에서 느끼는 제 경험에는 남성 탈모에서 미녹시딜 단독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의 단독 치료는. 근데 이게 먹었을 땐 또 얘기가 달라요.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모발에 발랐을 때, 두피에 발랐을 때는 그 흡수율이 5% 내지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흡수가 많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는 이 약이 아주 작은 용량에도 그 모발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원래 미녹시딜 먹는 약은 탈모약이 아니라 고혈압 약이어서 탈모에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녹시딜이 한 알이 5mg이거든요. 근데 5mg 한 알짜리를 4분의 1로 쪼개서 1.25mg 정도를 투약을 해봤더니 부작용은 적으면서 우리 모발의 탈모에 그 탈모 부위에 머리가 자라는 효과를 촉진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 거예요. 물론 4분의 1알을 먹는 것보다 하나를 먹었을 때, 5mm를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문제는 그때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털이 많이 증가한다거나 혹은 어떤 심장의 이상이라든가 혈관의 이상 같은 것들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떤 효과만을 생각해서 약을 많이 먹고 효과만을 생각해서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5mg, 4분의 1알 정도의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방법을 좀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녹시딜을 어쨌든 4분의 1알 정도를 복용했을 때는 이 약만 가지고도 어떤 큰 효과를 내기가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미녹시딜은 약간 저용량으로 먹으면서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겠죠? 더 좋은 효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와 미녹시딜을 같이 먹을 경우 누구나 다 이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이 한 가지를 먹는 게 기본적인 그 약 복용 방법이고요. 이렇게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탈모 증상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뭐 심각한 심혈관계 증상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복용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게 선별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원인, 남성 호르몬에 의한 원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진피 쪽에 모근이 박혀있는, 머리털이 박혀있는 피부 쪽의 요인들인데 그쪽에 이렇게 혈관이 가늘어지고 혈류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 모근 주위에 털을 잘 원활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모근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주변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점점 모발이 가늘어지고 얇아지고 그러다 머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혈류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 그 머리 쪽의 근육 모양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 두피 대머리가 되는 이 머리의 뚜껑 쪽에는 사실은 근육이 없어요. 근육은 그 뚜껑 쪽에 앞뒤 양옆으로만 근육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섬유 조직으로 돼 있는 뭔가 이렇게 꽉 조여드는 이 뚜껑 부분, 여기는 우리가 근육이 아니라 아주 섬유 조직으로 굉장히 단단한 그 섬유 밴드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만 탈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죠,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이 두피에 꽉 조여드는 이 주변의 근육의 어떤 수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막아주고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근육하면 거기에 작용할 수 있는 거는 보툴리는 톡신, 보톡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톡스라는 게 근육의 어떤 수축을 조금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피에 있는 섬유 밴드 쪽으로 가는 주변의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보톡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탈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재밌는 발상을 해봤던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톡스를 두피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주사를 해봤더니 머리가 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우리가 얼굴에 어떤 주름을 없애는 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두피에 이 탈모가 되는 부위에도 보톡스를 주사해가지고 탈모에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약을 드시고 기본적인 방법을 하시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어떤 피부 미용, 그 노화 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PDO라는 성분의 실이 있어요. 그 실리프팅 많이 들어보셨죠? 실리프팅이 보통 이제 얼굴에 주름을 없애고 얼굴을 당기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이 외국에서 하는 건데 이 실을 두피에다가 막 꽂은 거예요. 탈모가 진행되는 두피에 막 꽂았더니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진피 쪽의 환경을 조금 이렇게 실이 들어가면서 자극을 주면서 개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실을 막 꽂았더니 탈모가 좋아지더라라는 이런 또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치료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한 가지로 뭐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 기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병원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이제 맥주 효모 드시는 거. 그래서 맥주 발효 후에 맥주를 여과하고 남은 효모를 건조한 건데, 이 맥주 효모를 먹으면 뭐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비오틴, 요즘에 정말 각광받는 영양제죠. 탈모하면 맨 먼저 비오틴부터 우리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비오틴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서 그 우리가 탈모에 좀 도움을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탈모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근데 맥주효모, 비오틴 모두 다 모발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이 맥주효모의 성분이라든가 비오틴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별로 부족해지질 않아요. 특히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비오틴 결핍이 있을 경우에 탈모가 생기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분이 비오틴을 드신다고 해서 모발이 좋아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있을 때, 특히 이거 남성에서는, 여성에서는 그래도 워낙 여성들이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하시기 때문에 비오틴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남성들이 탈모가 있을 때 비오틴을 먼저 찾는 거는 그거는 조금 넌센스일 수 있어요. 카페인은 우리가 뭐 다른 영양제보다도 샴푸 형태로 카페인 샴푸를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카페인 성분이 어떤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거 실험실적으로 모낭에 직접 카페인을 주입했을 때 얘기인데, 이 카페인을 샴푸 형태로 사용했을 때 그게 흡수가 돼서 모낭에서 진짜 모발 성장에 효과를 나타내느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페인 샴푸의 어떤 효과는 아직까지 입증되지가 않았고, 카페인 샴푸뿐 아니라 탈모 샴푸, 발모 샴푸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샴푸들, 실제 인터넷에도 지금 당장 탈모 샴푸, 발모 샴푸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낫게 하는 진짜 탈모 샴푸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샴푸를 쓰면서 내가 탈모가 진행되니까 샴푸를 바꿔야지, 탈모 샴푸를 쓰면 내가 모발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치료의 기회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날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또 굉장히 각광받는 치료들이 있어요. 유명한 치료, 엑소좀 치료, 줄기세포 치료, 혹은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하는 치료, 성장인자, 사이토카인을 주사하는 치료 같은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알려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는 지금 이 치료를 혹시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치료는 받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료는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받아서는 안 되는 치료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남성 탈모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약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의해서 남성 탈모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치료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 주저하지 마시고 탈모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해서 진료받으시고 거기에 적절한 약이라든가 치료를 받으셔서 잘 회복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이 남성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 약을 먹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남성 탈모에서는. 이 약들의 효과는 근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막 나는 효과라기보다는 모발의 어떤 진행, 탈모의 진행을 좀 막아주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모발의 그 탈모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 머리가 좀 많이 있고 미용적으로 괜찮은 상태에서 약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는 조금 초기에 시작을 하시고, 초기에 탈모 치료를 시작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황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레이저를 한다든가 뭐 보톡스를 한다든가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의 단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하는 건데, 초기에 약을 먹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저렴한 치료 방법이고, 이제 그 상태에서 탈모가 좀 진행되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같이 써야 되니까 가능하면 탈모가 나타나는 초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먹고 기본적인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네,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타고날 때부터 M자가 강한 사람들은 탈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가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은 누구나 다 탈모가 진행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마가 지금만큼 넓지 않았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좁은 이마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제가 뭐 이마가 뭐 아주 대머리 정도의 느낌은 아니어도 저도 이마가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지금은. 근데 어렸을 때는 이마가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남자들은 누구나 다 탈모가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빨리 되는지 늦게 되는지 차이만 있을 뿐인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좀 넓고 M자인 분들은 실제로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조금만 진행됐는데도 그 남들이 볼 때, 그리고 자기가 거울을 볼 때는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남성 탈모 대머리는 실제로 이 진단을 할 때 무슨 우리가 이런 현미경 같은 거를 들이대서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발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패턴을 그냥 딱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일견 보면 진단을 하는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근데 아무래도 M자가 이렇게 넓고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탈모가 조금만 진행이 돼도 이마가 기존에도 넓었는데 약간 더 진행이 되니까 정말 앞이마가 확 벗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M자가 깊고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탈모의 모양을 나이가 들면서 띌 가능성이 많죠. 그 탈모가 실제로 머리가 빠지는 게 심하게 진행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미용적으로 봤을 때 탈모의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탈모가 좀 진행될 것 같은 초기에 약을 좀 드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치기 연연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분께서 탈모를 왜 만들었는지 원망스러워요 선생님 하시면서, 탈모와 흰머리 중에서 뭐가 더 치료하기 힘든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흰머리가 힘듭니다. 탈모는 어쨌든 이렇게 약이라든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물론 흰머리도 방법이 있죠. 흰머리 염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염색이라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부작용도 많고 아주 힘들죠. 그리고 뭔가 이 염색을 하는 게 이 겉부분, 우리가 탈모는 약을 먹으면 실제로 모근에서 굵은 머리가 올라와요. 뭔가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게 뻗쳐나오는, 좀 치료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흰머리는 염색을 한다 해서 모근이 염색돼서 뭐 새로 나는 머리들이 검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밖에 나와 있는 머리 줄거리 부분을 그냥 염색을 한 거고, 다시 이게 자라면 아래쪽 흰머리가 나오니까 또 흰머리가 막 보이니까, 이 머리 자라는 속도 때문에 실제 염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3주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해야 되죠. 아직까지는요, 흰머리를 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흰머리의 경우에는 탈모보다도 유전 성향이 더 강해요. 탈모는 물론 부모님이나 우리가 조상님들 중에, 선조 중에 탈모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자손이 탈모가 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게 거의 뭐 100% 일치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 부모님이 탈모가 있는데도
탈모가 아닌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탈모가 전혀 없는데 탈모인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흰머리는 거의 그런 유전 성향이 여지 없습니다. 부모님이 세치가 많으시고 탈모가 그 모발에 흰머리가 좀 일찍 젊은 나이에 생기셨으면 그 자녀도 거의 여지 없이 그 코트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저는 염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나이 또래의 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미 눈썹까지 하얘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흰머리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순이 다 되셨고 어머니도 이제 곧 팔순이 되시는 그런 연세인데도 아직까지 두 분 다 염색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보면 다 까만 머리는 아니에요. 흰머리가 많으시지만 그 나이 또래 그 동년배의 어르신들 정말 흰머리로 백발로 덮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검은 머리가 아직도 많으신 편이고 눈썹 같은 부분은 저희 부모님 보면은 흰 털이 거의 없으세요. 지금 거의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저도 그런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이 염색을 안 해도 머리가 검습니다. 어쨌든 탈모와 흰머리 중에서는 흰머리가 더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이런 뚜렷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고요.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선생님 아르기닌도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나요 하셨는데 이거 저 잘 모르겠어요. 이 아르기닌에 대해서 아르기닌을 먹었을 때 어떤 신체 활력을 높이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리포트들을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잘 선정된 그런 리포트를 제가 보지는 않아서 아르기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라고 뭐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사래님이 남편이 60세 중반인데 귀 뒤에 타원형 폭 3cm쯤 탈모가 생겼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좋은지 하셨는데 아마도 청사래님 그 남편분께서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남성형 탈모 대머리 증상이 아니고 귀 뒤에 그렇게 3cm쯤 생겼으면 원형 탈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 탈모는 우리가 대머리나 이 남성형 탈모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론 이 대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심적인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미용적인 문제거든요. 건강과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원형 탈모는 어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건강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사래님 남편분께서는 조금 빨리 피부과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압정님이 머리카락을 씹는 치료가 있던데 그게 머리를 압정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인가요? 하셨는데요. 당연히 머리카락을 이게 모발 이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씹는 게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아프게 치료를 받으시도록 그냥 두지 않죠. 당연히 아프지 않게 모발 이식을 하기 위해서 씹는 부위에 그 부분 마취를 한다든가 혹은 전신 마취를 한다든가 마취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발 이식 하시는 동안 그 느끼는 고통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부분 마취를 할 때 마취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 맞는 게 따끔따끔은 하겠죠. 마취약이 들어갈 때. 근데 그거 이외에 실제 머리카락을 씹는 과정 중에는 별로 통증 느끼지 않습니다. 저도 모발 이식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께 여쭤봐요. 많이 아프셨어요? 혹은 이 수술을 하시니까 두 번 다시 못할 수술인가요? 여쭤보면 거의 10중 8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하기 전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하는 동안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충분히 주변에 권할 만한 수술인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다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카락 씹는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서범 님이 외가, 친가, 직계 부모님 탈모 아무도 안 계신데 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올해 32세입니다. 머리하러 가도 전부 다 머리숱 좋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저 늙어서 벼랑간에 후천적 탈모가 생기면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고 하는데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이서범님 아마 남성이시겠죠? 이렇게 그 어떤 탈모의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적은 분들, 그러니까 친척분들 중에서 탈모인 분이 없다라고 해서 탈모의 유전적 소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탈모는 굉장히 복잡한 유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혹은 그 친척분들 중에서 발현이 되지, 유전적 소인이 있지만 발현이 되지 않았다가 그게 나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라면, 남성 호르몬이 활발하고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탈모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32세고 머리숱이 좋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는 뭐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니까 탈모가 나타난다 해서 섬에 들어가지 마시고 탈모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약 드시면 되죠. 뭐 그게 약이 무슨 굉장히 무섭거나 그러지 않고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약을 먹은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한 10년 혹은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정님이 동네 피부과에 가서 머리에 보톡스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하셨는데 아마 안 해드릴 겁니다.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이 보톡스를 이용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실험적인 방법이고 지금 막 논문이 나오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동네 피부과에 가서 저 머리에 탈모 있는데 머리에다 보톡스 놔주세요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만약에 놔주시는 선생님은 두 부류일 것 같아요. 평소에 진짜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실험적인 치료를 많이 하시면서 진짜 탈모를 많이 치료하시는 탈모 전문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류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원해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돈 되는데 해야지라고 하시는 굉장히 상업적인 의사. 그러니까 진짜로 탈모를 많이 연구하는 의사 혹은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한 이 두 극단에 있는 의사들은 아마 보톡스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피부과 전문의는 저 탈모 있는데 머리에 보톡스 놔주세요라고 병원에 가시면 아마 이 치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효과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이게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피부과 전문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톡스는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네. 윤희님이 선생님 새로 나온 피나스테라이드 앤 미녹시딜 같이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윤희님 아마 이게 그 미녹시딜 새로 나온 그 미녹시딜 중에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미녹시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녹시딜 중에 약간 머리에 염증을 왜냐면 이 미녹시딜을 바르다 보면 두피에 염증이 좀 생기거든요. 두피에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혹은 이게 발랐을 때 좀 시원한 느낌을 갖기 위한 멘톨이라든가 염증 가라앉히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미녹시딜이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일반적인 미녹시딜보다 거의 가격이 한 2배 이상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 미녹시딜은 잘 권하진 않는 편인데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이 프로페시아 성분의 약이랑 미녹시딜이 같이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같이 바를 수 있는 제제가 있다라고 하면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미녹시딜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바르기가 좀 용이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나스테라이드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혹은 미녹시딜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바르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컴파운드 파머시에서 팔고 있다고요? 그래요? 만약에 유리님 이거는 컴파운드 파머시에서 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 게 아니라 의사가 아마 이렇게 처방을 했을 거예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을 하면 약사가 그 안에서 조제를 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믹스처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단 피나스테라이드 외용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알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미녹시딜하고 같이 섞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방법이고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저게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라 아마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임의로 믹스를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와오님이 원장님 비오틴 먹으면 몸이 간지러운데 알레르기 반응인가요? 하셨는데요. 만약에 비오틴을 먹고 몸이 가려우시다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러지 반응이 좀 있을 수도 어떤 알레르기라는 거는 어떤 약이든 어떤 성분이든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그 약 때문에 비오틴이라는 약 때문에 가려움증이 약을 먹었을 때 생기고 약을 안 먹었을 때 가려움증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선생님 모발 이식을 하고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발 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탈모 치료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탈모의 진행을 막거나 탈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빈 공간을 성형해서 우리가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하듯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빈 자리에 머리를 심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그 머리가 심은 게 생착이 안 되고 다 빠진다는 경우인데 그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식은 하면은 무조건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이식을 해도 탈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탈모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식을 하신 분들일수록 주변의 모발이 이식에서 심어놓은 모발 이외에 주변 털들이 계속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탈모를 막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거나 기본적인 탈모 치료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모발 이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YSB님이 원래 지루성 피부가 있는데 두피에도 생겨서 비듬이 많고 부분 탈모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루성 피부를 고치면 탈모가 나아질 수가 있나요? 하셨는데 만약에 지루 피부염이 정말 너무 심해서 염증 때문에 생기는 휴지기 탈모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루 피부염이 좋아지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지루 피부염이 있으면서 남성용 탈모가 있을 때 지루 피부염이 좋아진다고 해서 대머리가 좋아지진 않아요. 그거는 지루 피부염은 지루 피부염대로 대머리는 대머리대로 약을 쓰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대머리가 있고 지루 피부염 있는 사람에서 지루 피부염을 그대로 놔두고 대머리만 치료할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지루 피부염을 같이 치료해서 두피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게 꼭 필요한데 하지만 이 지루 피부염을 치료한다고 해서 남성 탈모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어쨌든 그 지루 피부염도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루 피부염의 치료가 분명히 탈모 치료로 100%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탈모에 대해서는 따로 또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KGN님이 피부과 가도 탈모 진단 가능한 거예요? 하셨는데 당연하죠.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 피부라든가 모발이 저희가 보는 그 진료 과목인데요. 진료 항목이고 피부과 전문의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닝 과정에서 모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피부과에 가시면 당연히 탈모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에 피부과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그 의원들 중에서 실제로 진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는 피부과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사실은 진짜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피부과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는 탈모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탈모 진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M자 부분에 이식했는데 나중에 뒤에가 빠져서 더듬이처럼 남기도 하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전에 모발 이식은 빈 부분을 채워주는 그 미용 성형수술이고 탈모 치료가 아니라고 그랬죠. 모발 이식을 하실수록 그 주변에 뒤에 털이 더 이상 탈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잘 남아있어야 이식한 털이 좋은 모양으로 계속 버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하신 분들일수록 약을 드시고 기본적인 탈모 치료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시면서 이식 부위에 잘 이식을 하시고 약을 잘 드시고 기본적인 탈모 치료를 잘 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뒷부분이 빠져서 더듬이처럼 심은 부위가 남는 그런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질문 제가 답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질문 답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어떤 분들이 저 엑소점 치료나 이런 게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안 되는 치료인가요? 이런 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 엑소점이라든가 줄기세포 배양액 그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치료가 왜 지금 안 되는 치료인지 그 치료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